그날 저는 제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고 제 스스로는 한 번도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솔직히 이제 혼자서 생활하는 거 힘드시잖아요. 수경아, 나 아직 멀쩡해. 밥도 잘 챙겨 먹고 동네 친구들이랑 산책도 다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고 하고 얼마 전엔 보일러 끄는 것도 잊어버리셨다면서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시는 거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잖아요. 수경이는 제 걱정을 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은 이미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 등 뒤에 놓인 낡은 가구들과 벽에 걸린 낡은 시계, 그리고 제 손목에 감긴 옷팔찌를 훑어보는 그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니?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때요? 엄마? 요즘 시설 좋은 곳도 많대요. 친구분들도 다들 거기서 편하게 지내신다고 하던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딸아이의 입에서 나온 요양원이라는 단어는 마치 제가 더 이상 쓸모없는 짐짝이라는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제 마지막은 요양원이라는 차가운 공간에서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교장 선생님으로 명예로운 은퇴를 했죠. 교단에 서 있던 40년 동안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며 수많은 가족의 갈등을 중재해 왔습니다. 특히 노년층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부모님을 향해 답답해하는 자식들의 마음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내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나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은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덕분에 퇴직 후에도 연금이 넉넉했고 무엇보다 30년 넘게 살았던 정든 이 집이 제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몸은 조금씩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도 침침해져서 작은 글씨는 읽기도 힘들었죠. 그럴 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투정 부릴까 생각하다가도 제 처지가 교단에서 상담해주던 어르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제게 닥친 것입니다. 아가, 며느라, 그래. 아범이랑 잘 지내고 별일 없고. 어머니, 별일 있긴요. 어머님 건강하신지 걱정돼서 전화드렸죠. 요즘 날도 추운데 보일러는 잘 트세요? 며느리는 늘 이렇게 살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날 때쯤이면 늘 주제는 비슷하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거 아세요? 요즘 재건축 붐이라서 어머님 사시는 이쪽 동네가 난리래요. 이 집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제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편과 함께 일궈온 삶의 터전이자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겠다는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자식들과 합치거나 아니면 팔아서 그 돈으로 저를 부양하라는 무언의 압박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전 수경이가 제게 요양원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저와 상의도 없이 이미 계획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딸아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수경아, 어제 내가 한 말 엄마는 내 마음 다 알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거라는 거. 엄마 그럼 요양원 알아봐도 괜찮다는 거죠? 수경이의 목소리에서 미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아이의 말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요양원은 제 걱정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했는데 결국 저의 존재가 그 아이들에게는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어 교직에 있을 때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기록이 담긴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첩에는 수많은 어르신의 사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워 마음고생 심함. 손주 돌보느라 허리 통증 심하. 이 할머니,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다고 호소하셨으나 자식들의 강요로 결국 입소 후 우울증 심해지심. 이 모든 사연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미래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김옥분 할머니도 이 할머니도 되지 않을 거야. 나는 나 자신을 지킬 거야. 하지만 지금 저는 그분들과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수경이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오빠. 엄마한테 요양원 얘기 꺼냈더니 별 말씀 없으시네. 생각보다는 쉽게 넘어갈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근데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팔면 우리 전세금은 다 해결될 텐데.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으니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의 효심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결국 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제가 평생 지켜온 이 집, 그리고 저의 재산을 탐냈던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과 며느리의 통화를 엿들은 이후로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되라고 허리띠 졸라매고 제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았는데 결국 남은 건 자식들의 탐욕뿐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평생 교사로 살면서 뭘 가르쳤나? 자식들의 욕망에 눈먼 부모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정작 나 자신이 그 꼴이 되다니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가 올까봐 무서워 휴대폰을 꺼두기까지 했습니다. 낡은 집안에 홀로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며 제 삶의 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의 이기심이 서려 있는 차가운 감옥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우연히 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는 노년 고령자 복지주택의 희망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들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작은 공간에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면서도 필요할 땐 서로 돕고 의지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전문 상담사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눈에서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이거다.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이야. 저는 망설일 틈 없이 무릎이 아픈 것도 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교사 시절 모아두었던 수많은 복지 관련 자료들과 담당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자식들의 강요로 요양원에 들어간 뒤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저는 그 할머니를 상담하며 어르신,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씀하셔야 해요. 그건 어르신의 삶이니까요라고 조언했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자식들의 뜻을 꺾지 못하고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사연이 적힌 페이지를 부여잡고 다짐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될 순 없어.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위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밤낮 없이 인터넷을 뒤지고 수첩에 적힌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수많은 복지주택 공고를 찾아보고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나는 할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큰 도움을 준 한 조력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상담해 주었던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은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한 상황을 듣더니 진심으로 걱정해주며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봐서 선생님 마음 다 이해합니다. 최근에 저희 지역에 새로운 고령자 복지 주택이 들어섰는데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 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자식들 간섭 없이 혼자서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사님의 도움을 받아 복지주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이 할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내가 지킬 거야.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복지주택 신청을 마쳤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제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는 삶은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삶의 주도권은 제가 쥐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경아, 엄마 이제 괜찮아. 엄마가 내 마음 다 이해했어. 그래서 요양원은 안 가기로 했다. 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수경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당황한 목소리를 들으며
오히려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살 곳은 엄마가 정할게. 너희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나 스스로 당당하게 살 거야. 딸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서운함이 남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큰 결심과 희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제 자신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복지주택 신청을 마친 뒤 저는 딸아이에게 요양원에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딸은 당황했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복지주택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 3글자가 적힌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사실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저의 독자적인 결정에 대해 언짢은 기색을 내비쳤고 아들과 며느리 역시 저의 재산을 탐내는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 집을 처분하고 자신들과 함께 살거나 최소한 재산을 물려주기를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존심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 집을 팔지 않고 복지주택으로 옮겨가겠다는 계획을 굳혔습니다. 여보세요, 아범이니? 엄마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이번 주말에 다들 이리 와. 주말이 되자 아들 내외와 딸이 모두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며느리는 일부러 밝은 척하며 제게 안부를 물었고 아들과 딸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에게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다들 앉아봐. 엄마가 너희들한테 줄 게 있어. 저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내 그들에게 내밀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복지주택 합격 통지서와 제가 이 집을 팔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 자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고령자 복지주택?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요양원 알아보신다더니 왜 이런 걸 신청했어요? 요양원은 안 가기로 했다. 그리고 이 집은 내가 계속 살기로 했어. 이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저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래요? 저희는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건데. 걱정. 너희들이 나를 정말 걱정했다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막았겠지. 하지만 너희는 오히려 내가 요양원에 가기를 바랐잖니. 솔직히 말해, 너희는 이 집이 필요했잖아. 저의 단호한 말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옆에 있던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생 교사로 일하면서 상담했던 어르신들의 기록이야. 여기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다가 결국 요양원에 간 뒤 우울증에 시달렸던 이 할머니의 사연이 담겨 있어. 나는 이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내 삶은 내가 결정할 거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숨겨왔던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제 삶의 주도권은 온전히 저에게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저는 복지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제 공간은 그 자체로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당당하게 독립적인 삶을 선택한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잊고 살았던 저의 젊은 시절을 되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삶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지주택으로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조금은 어색했지만 금세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아침에는 햇살을 맞으며 이웃들과 함께 산책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열리는 댄스 수업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들고 하얀 도화지에 색을 입히는 동안 저는 다시 초등학교 교사였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달라진 것은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복지주택에 사는 것에 대해 찜찜해하는 기색이었지만 이따금씩 제가 올린 SNS 사진을 보며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는 그들에게 억지로 잘 지내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제 삶의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엄마, 거기서는 잘 지내요? 글쎄, 아들아. 솔직히 말하면 내 아빠랑 살 때보다 더 행복한 것 같구나. 여기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거든. 저의 솔직한 대답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비로소 자식들이 저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먼저 저의 삶을 존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당당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제 삶의 중심은 제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혹은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재산도 몸도 아닙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며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여러분의 자식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삶을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